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일본 도쿄 bunkyō구. 일본 도쿄도의 23특별구 중 하나로 도쿄 중앙에 있습니다. 치안이 좋은 bunkyō구는 교육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에게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구장과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장으로 사용되는 도쿄돔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기쿠치 나츠미. 2000년 일본 도치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츠미는 귀엽고 애교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2018년 18살이 된 나츠미는 도쿄 bunkyō구에 있는 한 약대에 합격합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나츠미는 여느 신입생처럼 캠퍼스 생활을 즐기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나츠미는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주말이면 혼자 오락실과 PC방을 찾아 게임을 할 정도였죠.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렇듯 나츠미도 모바일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모바일 게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게임에서 친해진 나츠미와 남성은 이후 트위터 팔로우를 하고 자주 연락하며 가깝게 지냅니다. 연락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츠미는 말이 잘 통하는 상대 남성이 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 나츠미는 드디어 이 게임 속의 남성을 만나기로 합니다. 상상 속으로 그렸던 사람을 진짜 만난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와의 만남이 나츠미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맙니다. 나츠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2018년 11월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나뭇잎들이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었던 가을을 뒤로하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거리에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bunkyō구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52세의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11월 20일 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한 뒤로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딸과 연락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도통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성의 이름은 기쿠치 나츠미. 당시 나이 18세. 집안의 장녀로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나츠미의 아버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나츠미가 어렸을 때 그녀의 부모는 이혼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나츠미와 동생을 데리고 도쿄로 이사 옵니다. 이때부터 나츠미와 어머니, 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나츠미는 친구들과 자주 진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나츠미는 약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아프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츠미는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츠미는 원하던 약학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18살의 나츠미는 가스 시카고로 이사가 혼자 자취 생활을 합니다. 나츠미가 지내는 곳은 대학교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은 나츠미의 아버지에게서 실종 당시 상황을 듣습니다. 나츠미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나츠미의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그리워해 자주 나츠미와 아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는 첫째 딸 나츠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딸 나츠미가 휴대전화를 갖게 된 뒤부터는 더 자주 나츠미에게 연락하며 지냅니다.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가족 곁을 떠난 나츠미는 외로웠습니다. 외로운 나츠미에게 아버지와의 통화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츠미는 과자 만드는 것을 좋아해 과자를 만들고 나면 예쁘게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츠미의 아버지는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나츠미를 만나기 위해 도쿄로 가 며칠씩 머무르며
딸과 함께 도쿄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8일. 나츠미의 아버지가 나츠미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합니다. 하지만 나츠미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일이 있어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나츠미의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는 안심하며 나츠미가 많이 바쁘다고 생각해 따로 답장하지 않습니다. 11월 19일 오전 11시 나츠미에게 문자가 옵니다. 아빠 미안. 어제 친구 집에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어. 우리 다음에 보자. 나츠미는 이모티콘과 함께 아버지에게 사랑스럽게 문자를 보냅니다. 전날 자신이 따로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딸 나츠미가 자기가 화났다고 오해한 것 같아 아버지는 그런 딸이 귀여워 웃음을 짓습니다. 11월 21일 아버지가 나츠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딸 보고 싶다. 일은 잘 해결됐니? 시간 날 때 전화해.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나츠미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그는 딸 나츠미에게 전화합니다. 나츠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츠미의 전화가 꺼져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나츠미 어머니에게 전화해 나츠미가 집에 왔는지 묻습니다. 전화를 받은 나츠미의 어머니 역시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츠미가 자취하고 있는 아파트에 가보기로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갑니다. 11월 20일 나츠미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 집에 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네요. 나츠미의 부모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우선 나츠미의 집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에게 아파트 열쇠를 받아 나츠미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딱히 없어진 물건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휴대전화 충전기가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츠미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나츠미는 잠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휴대전화가 안 되면 무척 불안해하죠. 만약 나츠미가 길게 외출할 생각이었다면 꼭 휴대전화 충전기를 챙겨갔을 겁니다. 그런데 충전기가 집에 있는 걸로 보아 나츠미는 그렇게 길게 외출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 나츠미와 연락이 끊긴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나츠미의 부모는 딸이 다니는 대학교로 갑니다. 교수는 나츠미가 11월 20일 오후 3시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츠미의 친구가 말합니다. 11월 20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나츠미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나츠미의 부모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츠미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인근 주민과 행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실시합니다. 나츠미의 부모는 나츠미의 전단을 만듭니다. 전단에는 나츠미의 사진과 그녀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나츠미가 갈 만한 장소를 찾아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딸을 찾기 위한 작은 단서라도 얻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나츠미의 남자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는 11월 20일 오후 9시쯤 나츠미로부터 두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평범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별일 없지? 지금 뭐해? 보고 싶다. 또 다른 문자 메시지에는 바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안녕, 잘 자. 나츠미의 남자친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말이죠. 나츠미의 남자친구는 나츠미가 그날 오후 다른 남성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츠미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죠. 경찰은 나츠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11월 20일 오후 11시까지 나츠미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시가 지나자 나츠미의 휴대전화 신호는 끊겨버리고 이후 나츠미의 휴대전화는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도쿄가 아니라 이바라키현 남부의 가미스시였습니다. 이곳은 나츠미가 다니는 bunkyō구의 대학교에서 약 84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나츠미의 목적지가 가미스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의문의 남성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간 걸까요?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11월 20일 나츠미가 사라진 날 나츠미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11월 20일 오후 3시 학교 수업이 끝나자 나츠미는 바로 학교를 떠납니다. 그녀는 전철과 JR을 갈아타며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오후 5시 36분 나츠미는 이바라키현 가시마 신궁역에 도착합니다. 7분 후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가미스시를 향해 달립니다. 오후 6시 가미스시의 한 편의점 앞에 택시가 멈춥니다. 나츠미는 택시비 2,800엔, 우리 돈 약 25,000원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택시기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학생은 차 타고 가는 내내 휴대전화만 봤어요. 쉴 틈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모습이 이곳에 처음 온 사람 같았죠. 경찰은 나츠미가 택시에서 내린 곳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나츠미는 택시에서 내린 뒤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가 이 부근임이 틀림없습니다. 경찰은 가미스시에 사는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경찰의 눈에 들어옵니다. 히로세 코이치. 당시 나이 35세. 경찰은 코이치가 의심스럽습니다. 코이치는 가시마시에 있는 토목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나츠미가 택시에서 내린 곳과 가까웠습니다. 조사 결과 코이치는 2번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코이치는 SNS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합니다. 해당 사실을 한 여고생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코이치는 50만엔, 우리 돈 약 440만원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코이치는 11월 20일 나츠미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츠미가 사라진 건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코이치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코이치 집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만났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나츠미가 택시에서 내린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코이치는 나츠미를 차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 두 사람은 포켓몬 고라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포켓몬고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SNS를 통해 종종 연락하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나츠미는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일을 코이치에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코이치는 대뜸 자기랑 데이트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나츠미는 코이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1월 20일 나츠미가 코이치의 집에 가 2시간 동안 코이치와 데이트를 합니다. 오후 8시가 되자 코이치는 차로 나츠미를 큰 길까지 바래다 줍니다. 이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코이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코이치 집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코이치는 공원 북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총 2층으로 된 아파트로 한 층에 3가구가 살았습니다. 코이치의 집은 203호입니다.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말합니다. 11월 20일 저녁 8시쯤에 20세 전후로 보이는 여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파트 주민이 말한 여학생의 모습이 나츠미와 비슷했습니다. 다른 주민이 말합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나가보니 어떤 여학생이 서 있었는데 지금 보니 나츠미라는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코이치 씨 집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왜 묻냐고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101호 주민이 말합니다. 저녁 9시쯤이었을 거예요. 한 여학생이 코이치 씨네
집 현관문을 울면서 두드리더라고요. 잠시 후에 코이치가 나오더니 둘이 옥신각신하더니 코이치가 학생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둘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걸 봤어요.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나츠미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코이치였습니다. 경찰은 코이치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합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2019년 1월 24일 경찰은 다시 한번 코이치를 조사합니다. 그의 진술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나츠미의 실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이치는 말합니다. 나츠미는 30만 엔을 원했어요. 난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없었죠. 그래서 나츠미를 내쫓았어요. 차에 태워 큰 길가에서 내려줬죠. 근데 나츠미가 다시 집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아주 맹랑한 계집애였죠. 전 ATM기에서 돈을 뺏어 주겠다고 우선 둘러대고 다시 나츠미를 차에 태웠어요. 일부러 먼 데로 데리고 가서 내리라고 한 다음 전 곧장 집으로 도망왔어요. 코이치는 나츠미를 내려준 곳이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나츠미가 다시 집으로 찾아올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코이치의 증언 말고는 다른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코이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때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나츠미 실종 사건을 뉴스에서 봤어요. 2달 전쯤인가 가미스시 공터에서 분홍색 외투를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본 나츠미라는 학생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더라고요. 왠지 그 학생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경찰은 신고 여성이 말한 공터로가 분홍색 외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침의 가족과 친구를 불러 분홍색 외투를 보여줍니다. 나침의 옷이 분명했습니다. 11월 20일 학교를 떠날 때 나침이가 입고 있던 옷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옷만 따로 발견되었다면 나침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확률이 컸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하고 주력 용의자 35세 코이치를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나츠미의 분홍색 외투를 발견한 사실을 말하며 강하게 코이치를 압박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코이치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는 나츠미를 유기한 곳을 경찰에 알려줍니다. 새벽 1시 30분, 경찰은 코이치의 말에 따라 가미스시의 한 공터에서 약 50cm 정도 깊이에 묻혀 있는 나츠미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나츠미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약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나츠미의 몸에서는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나츠미가 발견된 공터는 코이치의 집에서 13.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히로세 코이치를 살인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히로세 코이치. 코이치는 3남매 중 둘째로 1983년 2월 이바라키현 남부에 있는 스치우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나이 35세. 어린 시절 코이치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코이치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수입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세 아이를 양육하는 동시에 병든 시어머니도 보살펴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코이치의 어머니는 가끔 이웃집 옷을 세탁해 돈을 벌었습니다. 코이치가 유치원을 다닐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코이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코이치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기대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죠. 내성적인 성격의 코이치는 수줍음이 많고 말이 없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학교 문제로 어머니와 여러 번 다퉜죠. 코이치의 유일한 낙은 게임뿐이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을 때가 코이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999년 16살이 된 코이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을 해 돈을 벌기로 합니다. 코이치는 슈퍼마켓 일을 하기도 하고 음식점 배달,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 등 닥치는 대로 온갖 꾸준히를 다 했습니다. 2017년 코이치는 34살이 됐습니다.
이때 코이치는 SNS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일로 일을 구하기 힘들어진 코이치는 가미스시로 이사 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과 기록을 숨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 2018년 6월 코이치는 가시마시에 한 토목 회사에 취업합니다. 그는 여전히 게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말고는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죠. 하루는 게임을 하다가 18살의 나츠미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자주 연락합니다. 사실 코이치는 SNS를 통해 1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용돈을 준다며 여학생들을 유인해 몸을 취하는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나츠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이치는 돈이 필요하다는 나츠미를 꿰어내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코이치 한 사람만의 진술임을 잠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당일 11월 20일 오후 6시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코이치와 나츠미가 처음 만납니다. 나츠미는 코이치의 차에 탑니다. 코이치가 안대를 건네며 말합니다.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면 해. 집 위치가 노출되는 건 좀 그렇거든. 미안하지만 잠깐만 하고 있을래? 나츠미는 별 의심 없이 안대를 착용합니다. 잠시 후 코이치의 집 앞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후 오후 8시 약속이 틀리잖아요. 코이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코이치는 나가서 주겠다며 일단 나츠미를 차에 태웁니다. 그는 나츠미에게 다시 안대를 하게 하고 근처 공터로 데려갑니다. 코이치는 애초에 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나츠미를 차 밖으로 밀어내고 달아납니다. 코이치에게 속았다는 걸 안 나츠미는 너무 분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을 거란 생각에 코이치네 집으로 오는 차비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기 때문에 나츠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코이치에게서 돈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나츠미는 먼저 코이치와 만났던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녀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가며 결국 코이치의 집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오후 9시 나츠미는 203호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코이치는 나츠미가 집에 찾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츠미는 휴대전화를 꺼내 코이치의 얼굴을 찍습니다. 30만 엔을 주지 않으면 당신 사진을 SNS에 쫙 뿌려버릴 거야.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한 짓도 다 폭로할 거야. 코이치는 ATM 기에서 돈을 빼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츠미는 코이치의 차에 탑니다. 나츠미가 차에 타자 코이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말합니다. 돈은 멋져. 곱게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내 사진 지워.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코이치는 두 손으로 나츠미의 입과 코를 막습니다. 잠시 후 나츠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코이치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서 나츠미를 땅에 묻습니다. 그런 다음 나츠미의 옷을 근처에 버리고 나츠미의 휴대전화를 강물에 집어던집니다. 코이치가 다니는 토목회사 사장은 코이치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출근해 그가 그런 짓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 2020년 10월 19일 도쿄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코이치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합니다. 코이치의 변호인이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금전 분쟁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코이치는 살해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소란을 피우자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츠미가 죽자 겁이 난 코이치가 그녀를 공터에 묻은 겁니다. 재판부는 코이치에게 유기징역 14년형을 선고합니다. 나츠미의 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절규했습니다. 나츠미의 친구들은 나츠미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코이치의 말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나츠미가 코이치를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츠미가 게임 장비를 팔려고 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코이치에 대해 놀라운 사실이 후에 밝혀지는데 히로세 코이치와 2008년 3월 두 명의 목숨을 빼앗고 사형 선고를 받은 가나가와 마사히로가
같은 중학교에 다녔고 심지어 같은 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살인마와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